안녕하세요. 제4장 해석의 기법과 통찰 강의를 맡은 최의현입니다. 오늘 강의랑 다음 시간의 사례 두 부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오늘 이 제4장의 학습 목표는 상담 치료의 중기와 후기에 이루어지는 상담자의 해석, 또 내담자의 통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웁니다. 그 해석이라는 부분이 그 상담 초기에 일어날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은 상담의 중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담의 순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가장 본질적인 상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해석 기법이 등장하게 되겠죠. 내담자가 갖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역동의 요소를 증명시켜서 통찰하게 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개념과 기술적인 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입이라고 하면은 인터벤션, 그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담자에게 이것저것으로 그 상담의 영향력들을 주는 시간들을 말하는데요. 이 개입을 7가지로 나열한 이것은 글렌 오브 가바드라는 사람이 쓴 역동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7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주 참고 문헌이 될 수 있는 역동정신의학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구입하셔서 이 내용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의 약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7가지의 그 개입의 방식들은 이것이 그 크게는 연장선상에 있는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 안에 차례대로 나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법은 이제 1번 쪽이 가까이 갈수록 지지상담에서 중요하게 보는 상담 기법이고 6번, 7번에 가까울수록 통찰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상담에서는 아무래도 이 긍정, 조언, 칭찬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통찰 상담에서는 직면과 해석을 중요시하고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찰 상담에서 뭐 긍정과 좋은 칭찬을 안 쓰느냐 그게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지지 상담의 경우에 있어서도 직면 해석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질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은 확실히 통찰 상담에서 말하는 그 해석과 지지 상담에서 말하는 해석은 조금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 상담 기법이라는 것이 이 기법은 통찰 상담에서만 쓰고 저 기법은 지지 상담에서만 쓰고 이렇게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기법들을 어느 정도 익혀두면은 상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치료자가 어떻게 내담자를 돕고 있는지, 어떻게 도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석에 대한 강의를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해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전 단계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통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적되어서 목표에 이르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7번 해석에 이르는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1번부터 6번의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잘 내담자에게 적용이 됐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법을 하나로 무조건 이렇게 이건 1번이고 이건 2번이고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특징들을 이해해가면서 기법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긍정, 조언, 칭찬 이란 그 기초적인 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긍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2번 조언과 칭찬도 그 내담자의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태도를 말해요. 여기서 수긍한다는 말은 무조건 동의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반대의 의견을 낼 때도 긍정이나 조언, 칭찬이라는 맥락 안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언과 칭찬에서 참 그런 거 잘하셨네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것은 그러면 안 될 텐데요 하는 것도 조언과 칭찬의 맥락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양극단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긍정과 조언, 칭찬 요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명칭적인 차이가 있을까? 긍정은 비특이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긍정했는지 또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동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법적인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말로 이렇게 그 비특이적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동의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는다는 것이 이것이 그 동의 또는 비동의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떠한 점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소 막연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 긍정하고 부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이러한 그 비특이적인 동의 방식의 긍정을 받으면은 자기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상대방이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조언과 칭찬은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언어적인 반응이죠. 물론 비언어적 반응도 같이 참여가 되지만은 그래서 조언과 칭찬에 해당될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당신이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했다 라고 할 때에 뭐가 잘했느냐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칭찬이라는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만약 상대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전체적으로 듣고 치료자가 참 잘하셨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칭찬일까요? 긍정일까요? 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네요 라는 어떤 특정 부위를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긍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칭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칭찬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지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조언도 그렇죠. 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긍정에 해당되는 수준의 개입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언은 그럴 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았을 텐데 라든지 그 당시에 상대방의 의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어떻겠어요? 라든지 그때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든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조언이고 칭찬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부추기고 맞장구 쳐주고 또 내담자를 다소 이렇게 지지해주는 방식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비특이적인 전체적인 것에 대한 막연한 부분인지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상당히 기법이 깊어질 때에는 내담자의 말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대해가는 단순히 내담자가 말한 것 이상으로 내담자의 상황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3번과 4번 내담자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과정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세 번째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유념이 되고 4번에는 세부 묘사, elaboration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명료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은 흔히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용어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공감은 다른 말로 감정이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말 뒤에 확인, validation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밸리데이션은 이게 그러한가,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태도죠. 그래서 validate, 이게 정말 그 제품이 맞습니까? 네, 정말 그 제품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 이것이 validation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치료자가 당신이 느낀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validat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담자가 이런 식으로 느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즉 치료자가 이 내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내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는 것은 치료자가 그 자기의 생각의 방식에 따라서 내담자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내담자의 어떤 생활 방식, 과거의 생활 패턴, 그리고 그 사고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그 경험 속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 주인공의 그 느낌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공인 양 생각을 할 때 그 주인공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주인공의 탈을 쓰고 자기 느낌에 빠질 때가 많죠. 그것은 공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에 빠지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된 양 생각을 하고 또 주인공의 상대방과 자기가 사랑을 나누는 양 생각할 때는 자기가 나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은 그 사람이 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주인공을 자기가 씌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의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어떤 누구를 치료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렇게 사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경험에서는 내담자의 삶의 그 방식을 자기가 흉내를 내고 싶어도 그 느낌에 서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상이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공감을 못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라면 그렇게는 안 했겠다. 하지만 내담자의 입장을 잘 듣고 내담자의 그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보니까 이해는 간다. 내담자는 이럴 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내담자는 이 상황에서 가장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게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확인을 위해서라면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본인의 상상에 맞춰서 내담자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담자는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담자한테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이렇게 느낀 겁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담자의 입장에 충분히 서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또 관찰이 필요하죠. 이런 것은 그 주관적인 경험 상태를 반영합니다. 내담자 입장이 돼서 마치 내담자인 양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치료자는 이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대개 이제 그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나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또는 다른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그렇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담자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3의 요소 또 새로운 관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먼저는 이러한 공감적 확인을 통해서 내담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 수 있을 때 그 객관적인 관찰을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뒤섞이면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실은 잘 모르고 내담자가 어떤 측면에서 오해하거나 또 소견이 좁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세부 묘사를 위한 격려는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고 객관적인 관찰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말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쉬운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내담자한테 듣고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하도록 기회를 주는 일들을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의 반응들인데, 우리 치료자라면은 내담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치료자의 상상에 맡겨서 그냥 그럴 것이다,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듣고 많이 들음을 통해서 내담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많이 이야기할 때는요, 내담자 스스로도 모순에 빠질 때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또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면은 내담자가 숨기고 싶은 감정이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그때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본인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좀 피해가고 다른 쓸데없는 부분에만 이야기를 부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듣다가 왜 그쪽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나요? 라고 하면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얼굴 표정도 바뀌고 말도 더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부 묘사를 위한 격려를 하다 보면은 내담자가 상황을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좀 더 알 수 있고, 또 그 빈틈이나 모순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를 어떻게 은폐하려고 하는지, 또 자기를 어떻게 포장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하도록 격려하는 것, 물론 그것은 취조식의 강압은 아니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자기의 상황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세부 묘사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환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일반 그 상담이 다른 도움과 좀 다른 점은 현실에 벌어지는 상황만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라는 얘기가 현실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항목으로만 마친다면은 그것은 상담의 본질에 반 정도는 나아갔지만 나머지 반을 나아가지 못한 셈인데, 나머지 반은 뭐냐?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환상들입니다. 그것은 물론 현실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현실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큰 작용을 합니다. 환상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유치하거나 또 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덮어두게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치료자가 세부 묘사를 위한 격려를 할 때 이 환상에 대해서도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이러한 얘기들을 충분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상에는 또 특별히 감정이 많이 담겨 있죠. 내담자가 그때 생각했던 그 감정이 환상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또 환상에서는 연상의 고리를 쉽게 발견합니다. 연상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이 생각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도 이 연상의 흐름이 뭔가 조금 빗나갈 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빗나가는 연상을 왜 시키느냐? 과거 경험 때문에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현실에 입각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는 것이지라고 예전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연상의 고리가 현실과 벗어난 고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환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과 비슷한 부분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꿈을 우리가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묘사하도록 내담자를 격려할 때 풍부한 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6번, 7번은 그림으로 봐서는 이 통찰선상에 좀 가까운 쪽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도 밑에도 이제 5번에서 7번은 통찰지향적이다 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통찰상담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기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료화, 직면, 해석. 명료화는 지금까지의 이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한껏 부풀어오는 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걸 안개를 걷어가는 작업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세부 묘사를 위한 격려를 하다 보면 얘기가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안개에 쌓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중요한 줄기를 찾아보는 작업, 이것이 명료화 작업입니다. 명료화 작업을 위해서 치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분석 과정을 통해서 그 인간에 대한 틀을 많이 배우죠.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프로이트는 인간이 자아, 초자아, 원본능 이러한 세 가지 구조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그 인간 이해의 틀들을 많이 우리가 배워오는데 그러한 인간 이해의 틀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껏 부풀어오는 얘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 치료자고 유능한 치료자죠. 다 중요할 수 있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산만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그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잘 찝어낼 수 없죠. 중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결국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면에서 이것이 가장 다루기에 좋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면은 내담자의 역동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나 또 늘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명료화를 할 때는 감정적으로 정리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내담자의 역동으로 정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할 때는 한껏 부풀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결국은 최종적인 핵심이 분노 이렇게 잡힐 때도 있고 최종적인 핵심이 인정 욕구 또는 의존 욕구 이러한 아주 명확한 하나의 핵심적인 감정으로 좁혀 들어가게 되죠. 동성애라는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라이벌리티 이런 그 형제 간의 우열 싸움 또 컨트롤링 통제력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로 갈 수도 있고 명료화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인 감정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담의 기법에 대한 이론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전위적인 요소나 또 대상관계 이론에서 배운 다양한 이론들, 이러한 명칭들이 명료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불려놓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정리할 때 비로소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찾아갈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겠죠. 직면은 그렇게 명료화하는 작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내담자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였군요. 라든지 지금 저한테 화를 낸 시기였는데 실은 알고 봤더니 그것은 당신의 상사에게 나타낸 그 감정이군요. 라든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직면을 통해서 내담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신의 역동이나 자신의 핵심적인 감정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부 묘사를 위한 격려나 명료화 과정 후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면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뜬금없이 그냥 얘기하다가 그거는 분노 아닌가요? 이렇게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작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것이 분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아가는 느낌에서 직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데에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어떤 치료자들은 이러한 명료화나 세부묘사 격려도 없이 이야기 몇 개 듣고 본인이 정리해서 당신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군요 라고 이 직면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공격적으로 던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화두를 던지는 마냥 내담자의 그 핵심이 이거다 내지는 내담자의 역동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것은 이 내담자로서는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을 돌려주는 그러한 격이기도 하고요. 또 그 해석이나 그 역동에 대한 설명이나 그 핵심에 대한 설명이 정말로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점검이 되지 않고 치료자가 혼자서 그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내담자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근데
일단은 내담자는 아직 상담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치료자는 자기가 많은 숱한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당신은 이러한 상황들은 보통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또 그냥 마지못해 수긍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관계에서는 이 직면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강요하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면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직면은 통찰 상담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통찰 상담은 계속 꾸준히 그 앞에서부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작업되어서 온 것이거든요. 오히려 지지적인 상담에서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직면이 되고 중간 작업이 좀 이렇게 건너뛴 상태에서 치료자의 조금 더 이렇게 주도적인 입장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직면을 시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이라는 과정은 내담자의 역동을 설명해 주는 작업입니다. 직면은 이제 아주 단순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딱 짚어내는 정도에 불과하고 해석은 몇 가지의 이 특성들을 충분히 이렇게 종합하여 볼 때 내담자가 보이는 어떤 행동 패턴이나 그 역동을 이제 설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해석이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답은 여러 종류로 하게 됩니다. 먼저 내담자의 역동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는 과거에서부터 흘러나온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군요 라는 식으로 내담자가 과거의 흐름, 역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의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 과거라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 패턴이 지금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역동입니다. 근데 이제 직면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석을 설명할 때는 내담자의 저항과 전의를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기도 해요. 해석은 뭘 하느냐? 내담자의 저항에 대해서, 전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역동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동은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 되고요. 여기서 저항과 전의는 조금 더 그 사전에 과정적인 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해석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범주가 넓어요. 어느 특정 부분만을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전체적인 그 직면 이상의 다양한 설명의 부분들을 다 해석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저항은 내담자가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들을 치료 시간에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이제 설명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항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전의는 내담자가 과거 어떤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이나 느낌을 치료자한테 전달하고 투사하는 방식을 치료 현장 안에서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이 통찰 상담의 꽃이라고 해요. 해석을 잘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내가 그렇구나 라는 통찰, 자기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클라이막스, 꽃이 되는 시간입니다. 해석을 많이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1번부터 이 7번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1, 2, 3, 4, 5, 6을 많이 한 후에 결과적으로 7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비해서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가 그 자극을 받고 하나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통찰 상담에서 단순히 양적으로 말하자면은 해석보다는 앞서 있는 긍정이나 공감적 확인이나 이것이 더 많이 사용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석은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한두 번씩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단순한 분량적인 비교로 보자면 오히려 긍정이나 조언 이러한 부분이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통찰 상담에 있어서는 이 해석의 중요성을 이 지지 상담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역동상담적인 맥락에서의 해석, 이 통찰상담의 해석과 또 지지상담에서도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지지상담에서의 해석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직면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충분히 작업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찰상담에 가까운 측면이고, 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자의 경험에 의해서, 치료자의 많은 그 심리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내담자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리고 화두처럼 던지는 게 그 지지적인 상담의 측면이라고 했는데, 해석은 그런 면에서는 통찰 상담적인 해석과 이 지지적인 상담의 해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해석을 할 이 내용에 대해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재현이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재현의 여부에 따라서 통찰 상담적인 해석과 지지 상담적인 해석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통찰 상담에서는 상담에서 해석해야 될 주제가 치료자 안에서 재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상사와의 그 갈등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갈등 관계는 잘 듣고 보니까 주로는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갔던 이 억압, 아버지는 자기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자기 의견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생활해왔던 그런 방식이 이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재현된 것을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상사에게 기도 몇 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혼자서 상사가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혼자 좀 더 그 상황들을 부풀리고 있고, 이러한 방식들은 보다 건전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주눅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지 않고 본인이 지레 그런 관계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상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만들어버린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들을 이제 상담 관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얘기는 지지 상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얘기에서 그 상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당신이 억압받고 또 통제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거기서 많은 억울함을 느끼는데 현실보다 좀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지금 얘기도 해주고 과거 얘기도 해주니까 듣고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인 그 요령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들을 한두 번만 들어도 내담자가 그런 방식으로 생활해 왔구나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설명은 어떤 면에서 역동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의 문제가 과거에서 비롯된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분명히 해석인데 지지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통찰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아직 통찰 상담의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통찰 상담의 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찰 상담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면은 그 내담자가 치료자를 그 상사랑 비슷하게 또는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러한 경험들이 재현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재현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역동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 이미 과거 다뤘는데, 그러한 내용에서 보면은 내담자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일수록 어느 상황에서든 반복한다는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치료 관계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감적인 확인이나 세부 묘사를 위한 격려를 하면서 내담자와의 치료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당연히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관계 안에서도 치료자를 처음에는 자기를 도와주고 항상 자기를 위해주는 평등한 어떤 조언자로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차로 당신도 결국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 우리 상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것이 이제 전이적인 반응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재현이 충분히 된 후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질적인 해석, 충분히 치료자와 그런 것들이 재현이 안 돼도 설명은 할 수 있죠.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당신은 그 윗사람에 대해서 억눌린 게 있다라는 똑같은 해석이지만은 통찰적인 해석은 그것들을 서로 경험하면서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간 많이 들여가면서 어떤 면에서 그걸 재현한다는 것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찰 상담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뭐 똑같은 거를 배우는데 지지상담처럼 짧고 간단하게 하면 훨씬 더 그 생산적이지, 통찰 상담처럼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걸리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려요. 그래서 맞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그것은 낭비다라고 생각해서 보다 짧은 시간에 다루자라고 그 생각하는 방식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지상담이 개발이 많이 된 겁니다. 하지만 더 달리 생각해 보자면은 이 충분한 재현이 없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강렬한 감정적인 경험이 없고 그것은 통찰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통찰도 지적 통찰이 있고 정서적 통찰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지적 통찰은 머리로는 아는 겁니다. 하지만은 행동화하는, 이 자기의 삶 속으로 옮기는 훈습이라는 표현을 쓰죠. 훈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 아, 내가 그렇구나라고 머리는 알지만은 몸이 반응하지 않은 단계란 말이에요. 반면 정서적인 통찰은 이모셔널,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그 훈습이 일어나는 과정의 그 통찰을 말하죠. 근데 정서적인 통찰이 되려면 정서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재현이 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정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과거의 경험을 치료자가 제3자처럼 훈수 두듯이 설명해 가지고는 내담자한테 임팩트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렬한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현을 통해서 내담자가 상담자의 얘기를 훨씬 더 강렬하게 듣고 내담자의 얘기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통찰 상담에서는 재현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전이를 중요시하게 다룬다라는 표현이 결국은 재현을 중요시하게 다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7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그 중재 기법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감적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항상 2단계로 하자라는 말은 이러한 그 치료적인 기법들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에게 이것이 치료식이 돼서는 안 되고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들을 먹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적이라는 이 표현은 그 아까 언급한 3번째 공감적 확인에만 써지는 명칭이라기보다는 모든 관계에서 공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그 공감적인 직면, 공감적인 해석 이런 면을 썼는데 첫 번째 이 2단계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해한다라는 관점의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하거나 조금 더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듣고 무조건 질문을 다시 되돌려준다든지 하면은 자꾸 치료식이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아, 그때 참 어려우셨겠군요. 라든지, 그 얘기를 하실 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참 어려웠다는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느낄 수 있네요. 라고, 좀 더 이해하는 관점의 표현들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라든지,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든지 조금 더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을 2번째 단계로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2스텝을 밟아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개의 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그 기법들이 잘 배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지금 문제들이 어디의 경우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러한 질문은 무엇을
무엇에 해당되는 기법일까요? 세부묘사 격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부묘사는 단순히 현상적인 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상에 대해서도 묻고 꿈과 같은 자료도 다룰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뭐죠? 네, 긍정,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긍정의 내용입니다. 또 당신이 우는 것은 아마 어린 시절 엄마가 달래주었던 것처럼 나도 달래주기를 바라서일 겁니다. 지금 당신이 울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엄마가 달래주는 것처럼 치료자인 나도 당신을 달래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는 것이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석입니다. 요게 왜 해석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것을 직면처럼 생각할 수도 물론 있을 거예요. 과거 나오죠? 어린 시절 엄마가 달래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지금이 연결되죠? 또 어떤 게 연결됩니까? 치료자와 자기의 과거 인물과의 연결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전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이 해석적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명료하나 직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작업 전에 만약 해석을 위한 준비 단계로 작업이 이었었다면 어떤 감정이 명료화됐을까요? 지금 봤을 때. 이 울음과 달래줌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다루어졌을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 그래서 우는 이유가 그냥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냐면은 울음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래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을 수 없는 화가 났었다는 말이군요. 여러 가지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화라는 감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법이죠? 네, 명료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외출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조언과 칭찬의 기법이죠. 조언과 칭찬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처럼 반대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는 조언과 칭찬. 근데 여기서는 왜 그 긍정이라는 단계가 아니고 조언 칭찬이라는 단계로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조언과 칭찬이라는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우울하게 느끼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면서 당신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간다. 예. 어떤 기법이죠? 공감적 확인. 물론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왜 우울하게 느끼는지 이해가 갈 수 있었던 많은 확인이, 밸리데이션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당신이 우울하게 느끼는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이 공감적 확인이지, 이 말 달랑 하나 썼다고 해서 공감적 확인이 될 수는 물론 없겠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주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기법이죠? 네, 조언과 칭찬.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어떤 기법이죠? 자세히 말하는 것이니까 세부묘사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가 무시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군요. 지금 내담자가 보이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에 있는 감정, 이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내담자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직면. 이 직면이란 작업 전에 명료화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떠한 부분들이 명료화가 됐을까요? 두려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무시, 이러한 부분들이 명료화하게 되는 어떤 요소들일 겁니다.
물론 태도는 말을 안 하는 태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렇게 명료화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무시라는 부분이 나오고, 치료자는 그것을 직면해서 당신은 나한테 무시당할까봐 지금 두려움을 통해서 말을 안 하는 거다 라고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중재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해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첫 번째 해석은 타이밍과 강도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고 틀리느냐라기보다는 해석의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치료자도 서투르고 내담자도 서투르기 때문에 때로는 맞는 설명도 안 받아들이고요. 맞지 않는 설명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그 오류를 많이 범하죠. 근데 시기가 더 지나고 서로 완숙해질수록 중요한 시점에 아주 적재적소에 이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요. 물론 그 강도라는 것은 내담자가 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과 강도의 측면을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번에 있는 대로 먼저 쉬운 것부터 해석하라.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담자가 직면했을 때 받아들이기 쉬운 것,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것부터 직면이 되고 서서히 이제 본인이 힘든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 옳겠죠. 마찬가지로 해석도 본인이 쉬운 것, 받아들이기 쉬운 것부터 하고 그 다음은 점점 어려운 것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겁니다. 또 표면적인 것에서 깊은 것으로 나아가라. 해석을 할 때에는 대개는 이제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쉬운 감정, 자기도 인정하는 감정, 이러한 부분부터 당연히 나아가는 것이고, 좀 더 이제 상담의 기법을 통해서 자기 무의식을 다루게 되고, 자기 속마음을 알게 되면 깊은 것으로 그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서부터 과거의 것으로 점진적으로 해석해라. 대개 치료자가 조금 이 상담에 대해서 충분히 익히지 못하면은 내담자 얘기를 조금만 듣다가 그것의 그 원류가 되는 과거를 듣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를 과거로 되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해석을 위해서 더 자세히 시간을 들여야 될 부분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그 양상을 충분히 들을 때 그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막연한 과거에서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현재를 자세히 듣고 현재의 부분을 또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것과 연결되는 과거의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 다음 해석의 기술에서 이 process first, content later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해석을 쓸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항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들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내담자가 무엇을 저항하느냐 그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어떻게 저항하느냐를 먼저 다루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상담에 있어서도 당신은 무엇을 어떤 그 역동이 갖고 있습니다. 라든지 지금의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어디서부터 연유합니다. 이러한 그 무엇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그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은 이 과정에 대한 파악이죠. 당신이 지금 상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다. 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무언가 막힌 듯이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여주죠. 거기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당신이 그 막혀있는 것 또는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분노였군요라든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긴밀한 어떤 그 양가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부터 연유하는군요. 이렇게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석을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컨텐츠를 잘 다루는 게 아닙니다. 프로세스를 잘 다루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상담사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이 역동상담을 연구원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다른 건 실은 다 잊어버려도 그 과정이 이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이 점에 대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으로는 나름대로 전달이 되는데 몸으로 또 여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거리가 멀죠. 상담을 통해서 이게 좀 컨텐츠 이 내용보다 프로세스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진정으로 느낄 때 역동상담사라는 이 명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런 순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길게 말하느냐? 아니다. 간결하게 말해라. 그리고 전문 용어를 쓰느냐? 아니다. 그보다는 내담자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써라. 그러니까 해석한다고 해서 아주 희한한 용어를 쓰고 아주 뭔가 이렇게 품격 있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당신의 무의식적인 성적인 리비도 에너지가 당신의 욕구를 올라오는데 디펜스가 필요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당신은 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 화가 아버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라고 조금 더 가볍게 당신이 그토록 곱씹으면서 생각해왔던 곱씹으면서 생각한다는 용어를 내담자가 많이 썼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또 늘 그렇게 인생을 전투라고 여기셨던 이런 용어라든지 내담자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들을 사용하면 자기의 그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치료자가 이해하면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얘기는 독특하고 또 상담을 공부했다면 이해해야 되는 내용인데 해석은 결국 박탈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따른 해석의 박탈에 따른 내담자의 반응과 결과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은 내담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과거에 이러한 상황들을 또 현재도 재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결국은 내담자의 기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참 과거에서부터 끈질기게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군요 라는 것들. 과거에도 억울함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 억울함에서 놓이기를 바라는군요. 좀 더 자유롭기를 바라는군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왜 박탈이죠? 지금 그 억울함을 아까 재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한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지금은 치료자죠. 과거에는 그것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서는 상사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누구예요? 치료자란 말이에요. 치료자가 억울함을 해소해줘야 되고 치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해석을 한다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뭐를 바라는구나 라고 말하는 격이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당신은 오렌지를 먹고 싶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오렌지는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심히 들어보고 당신이 원했던 것은 오렌지였군요 라고 설명은 충분히 해주는데 그렇다고 오렌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탈이죠. 대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아까 전이와 저항을 설명해 주는 게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 전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전이를 보자면 치료자와 사랑하고 싶은 전이 또는 치료자를 해치고 싶은 전이 이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인데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싶군요. 우리 그러면 사랑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해치고 싶군요. 그럼 제가 피해를 받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치료자는 그걸 설명해주고 당신이 그런 것들이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내담자에게는 박탈이 됩니다.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뭐냐 이거예요. 오렌지는 왜 안 줘? 이런 느낌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물론 그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푸근하긴 하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이 안타까움을 가져요. 치료자와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충족받고 그래서 치료자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은데 치료자가 그걸 쭉 듣고 해석은 해줘요. 당신이 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싶군요. 근데 그렇다고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바람들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박탈이죠. 이러한 박탈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봐야 돼요. 민감한 내담자라면은 해석이 자기에게 그 정말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설명해 줄 뿐이지 그 기대를 정말 주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 허탈해집니다. 원하는 바는 알고 설명해 주니까 고마워는 하죠. 이러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큰 일이니까. 하지만은 정작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허탈함, 그것은 내담자가 갖게 됩니다. 실은 그것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그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성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안 될 것에 대해서 또 인정하는 것.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거든요. 부부와의 관계에서 서로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의견이 달라요. 결국은 그 부부가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두 사람이 서로의 기대를 충분히 이해는 해주되 심지어는 둘 다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제3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가 그걸 짊어지는 것. 그게 성숙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것은 성숙이 아니죠. 결국은 이 치료 관계에서 이 성숙이라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충족이 아닙니다. 잘 설명해내고 그 설명에서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짊어질 수 있는 게 성숙이지 그거를 무조건 이루어주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담자의 반응과 결과를 잘 살펴보는 것, 이것이 치료자가 해야 할 일이죠. 해석을 위해서는 앞서서 이제 1번부터 이렇게 6번까지의 여러 조언, 칭찬, 공감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듯이 어떤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대해서 뒷페이지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 갈등과 관련되는 이 구체적인 사건의 기술, 그에 대한 감정 상태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세부 묘사를 위한 경례랑 비슷하죠. 그런 전 단계들을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석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기법적인 면 외에도 이 해석의 순서라는 것들을 어떻게 지키면 훨씬 더 수월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담자가 몇 가지 상황들, 사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들의 치료자가 유사점을 찾아봅니다. 그 유사점을 발견하면은 그것들이 유사하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치료자가 발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발견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내담자도 그것들을 다시 보면서 아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아까 비유한 것으로 보자면은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도 뭐 부인과 남편과의 관계 또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선배 후배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유사하게 반응했다는 정보들을 쭉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사성이 많은 것 그리고 그 유사성에서 특히 그 문제로 인하여서 생활의 곤란이나 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주로 핵심 역동이라는 부분이죠. 내담자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 그의 상처가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 그것이 핵심 역동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려면은 그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추적이 되죠? 가장 근본적인 부모님과의 관계, 어린 시절의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이 부분으로 이제 되돌아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의 삶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대표적으로는 부모지만은 그 외에도 어린 시절의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 가장 그 핵심이, 그 원인이 있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식으로 갖고 있는 자기의 패턴이 이 핵심 역동적인 그런 양상이 이후로도 또 지금 다른 관계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는 것.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의 순서가 해석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는 이제 말란이라는 사람이 쓴 저술한 책에서 나와 있는 표예요. 이 표는 앞서서 설명한 해석의 순서에 대해서 말란이라는 저자가 자기 나름대로 한 설명인데 설명의 내용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개념을 달리해서 설명한 겁니다. 말란은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내담자는 결국 내 앞에서 세 개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삼각형이 이 내담자의 모습입니다. 내담자가 1시간 동안 면담을 한다. 그러면 내담자는 내 앞에서 세 개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첫 번째, 불안을 보여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냥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불안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힘든 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힘든다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름대로 자기가 포장하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 여기서의 포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 불안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본인이 아는 겁니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분은 치료자도 알고 내담자도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충분히 의식의 영역에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뭘 힘들어한다. 알고. 내가 그걸 감추려고 어떻게 노력했다. 서로 알고 서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은 교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위의 부분들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교류하기 좋은 부분. 교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히든 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춰져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치료자는 이러한 감정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내담자가 보여주는 그리고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감정들은 이야기하기가 쉽죠. 하지만은 치료자는 무언가 다른 일반 대화가 아니라면은 이 상담자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 남들이 잘 못 보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든 필링, 감춰있는 감정이에요. 내담자가 스스로 나 포장한다고 아는 영역 이상으로 실은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영역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치료자는 이 부분을 그야말로 작업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1번부터 7번의 그 여러 가지의 기법들은 결국 이 감춰져 있는 내담자의 마음, 내면의 마음을 들춰내고 하나씩 더 명료하게 해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라는 이 히든 필링을 또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여기는 이제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한 꼭지점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다시 세 개의 영역으로 이 전체가 히든 필링인데 이걸 다시 또 세 개의 그림으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세 영역을 이제 other, transference, parent 해가지고 앞자를 따면 OTP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other, 타인이란 뜻이죠.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주변 인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 타인에 대한 그 숨겨진 감정은 대부분 current, 최근의 일들이에요. recent, past, 과거라도 멀지 않은 과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또 parent, 부모에 대한 감정, 핵심적인 감정이죠. 이 감정은 대부분은 distant past, 먼 과거의 얘기입니다. 두 부분은 주변의 얘기 그리고 과거의 얘기인데 보다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얘기는 부모에 대한 숨겨진 감정이고 이러한 감정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주변 또는 과거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의 관계죠. 근데 아까 제가 이게 통찰 상담이 되려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재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재현의 부분,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트랜스퍼런스, 전이. 다른 부분은 other, 타인,
그 페어런트는 부모라고 대상을 언급했으니까 실은 여기도 세라피스트라는 치료자라고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전이라는 그 관계 용어를 썼습니다. 다른 데는 대상의 용어를 썼는데 어쨌든 간에 트랜스퍼런스 전이 부분은 대부분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다. 가장 현실적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감정입니다. 이 숨겨진 감정이 1도 세 영역으로 내담자에게 보여진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럼 치료자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해서 명료화하고 내담자한테 직면시킬 수 있겠죠. 명료화를 통해서 당신에게 O가 있군요. 이 other, 타인에 대한 숨겨진 감정이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또 얘기했고, 또 당신에게 P가 있군요. 당신이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감정이 여기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움과 포장이라는 얘기에서만 머물지 않았는데 그 감정이 숨겨 있군요. 라고 또 얘기하고 또 지금 남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과 포장에 대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치료자인 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군요. 이런 부분들을 숨겨진 부분들을 짚어나갈 겁니다. 근데 이 O, P, T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 어떤 순서로 얘기하게 되느냐 해석의 순서를 보자면은 처음에는 타인에 대한 숨겨진 감정을 먼저 다룬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랑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치료자와의 관계도 재현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한 예를 먼저 보자면은, 어떤 감정을 먼저 다뤘었겠습니까? 상사를 먼저 다뤘겠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O와 P를 연결하라. 상사에 대한 감정이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군요. 그 억울함에 대한 것이 결국은 상사와 아버지와 비슷한 스타일이군요. 라는 것들을 연결했습니다. 연결한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을 했어요? T. 나에게 어떤 감정이, 치료자에게 어떤 감정이 있군요. 라는 것들을 숨겨진 감정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디로와 연결합니까? 치료자의 감정이 지금 최근에 있는 상사와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군요. 라고 찾아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상사와 아버지는 이미 연결된 관계를 이미 다뤘기 때문에 결국 치료자인 내가 당신의 상사와의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기저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에 대한 감정, 치료자에 대한 감정이 결국은 가장 근원적인 아버지와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군요. 관계가 있군요. 라고 짚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해석, 과거의 부분이 지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의 부분이라고 하면은 P가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는 영역은 이제 O와 T가 되는 것이죠. 꼭 물론 이러한 순서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앞뒤로 엇갈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뤄지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또 좀 일목요연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말라니 했어요. 우리가 내담자를 처음 만나고 그 사람과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이 사람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다뤄야 되지? 막연할 때 최소한 이러한 그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면은 내담자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구나. 일단 세 가지 부분으로 보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표정이 바뀔 때마다 저것이 어떤 영역인지를 먼저 보자. 그리고 숨겨진 감정을 최대한 내가 확인해 보자. 되게 일반적인 대화에서 이 히든 필링의 부분은 일반 대화에서는 둘 다 암묵적으로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죠. 뭐 과거 어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는데 왜 바람이 불어서 눈에 뭐가 들어갔네 하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마음이 좀 걸렸구나라고 느껴도 같이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 줍니다. 맞아, 바람이 왜 불지? 이러면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 줍니다. 하지만 상담자는 지금 왜 우시나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 치료자라는 것이죠. 이 히든 필링, 다른 데서는 그냥 무마하면서 넘어가고 사회적인 대화에서는 오히려 없는 것인 양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는 언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상담의 특수성이고 또 상담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례 통찰의 삼각형을 확인해 보는 내용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례 통찰의 삼각형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세 삼각형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질문을 보셔야겠죠. 한번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시고 그 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페이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내용을 다 검토하셨죠?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이상적인 해석의 순서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2번의 핵심 역동을 통찰 삼각형 모델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데 뭐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은 OTP 이 원리에서 설명하는 것만 저랑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O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O 부분은 가장 표면적인 것은 누가 있죠? 둘째 부인이 있죠. 둘째 부인. 그리고 둘째 부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은 누구죠? 첫 번째 부인. 이 관계에서는 어떤 점들이 반복이 됐죠? 내담자는 권위적이고 부인은 그 내담자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쾌히 여기는 면에 있어서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치료 시간에 우연히 또 소프트볼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특이한 점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심판이 자기에 대해서 행동을 자기가 동의하는 것과 다른 그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또 5로 등장을 하죠. 심판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내담자는 거기에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때 떠오른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심판과 다투지 말아라. 심판과 다투면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떠올렸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인가 이런 얘기가 그 앞에 정리가 안 돼 있죠. 만약 상담 중이라면 그런 얘기를 누가 했나요? 누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강압, 상대방이 어떤 대상을 강압하는 면에 있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오히려 상대가 강압을 당하는 입장이고 본인이 강압을 하는 입장으로 재현이 되는 것인데 치료자와의 그 심판과의 이 경기 안에서의 관계는 오히려 자기가 제지를 받는 사람이고 심판이 권위자의 입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그 부모와의 관계는 그 두 번째 시간 후반부에 정보가 나왔다고 했는데 유권 중령이었던 아버지, 독재적인 아버지. 결국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내담자는 여러 면에서 억압받는 태도들을 느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러한 부모와의 관계, 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틀이 자기의 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그런 억압적인 태도들을 구사하고 반면 밖의 사회생활의 영역에서는 그 어떠한 억압이 있을 때 그 환경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러한 틀들을 볼 수 있습니다. T 영역은 뭐가 있어요? 전이 영역이라고 지금 뭐 두 번째 시간이니까 실은 T 영역을 언급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것이 재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아직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T 영역을 짐작할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나요? 예, 두 번째 시간의 맨 끝에 이 상담을 12회로 이 횟수를 정하는 문제, 횟수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치료자가 그 횟수를 제한한 점에 대해서 내담자가 다소간에 그거 가지고 될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생각했는데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치료자가 정했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 심판의 입장에서 심판과 다투지 말아라.
우리가 또 사서 고생한다 라는 맥락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12회로 횟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들고, 하지만 그것들을 그 반감을 표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자기가 누르는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OTP의 원리 안에서 이 내담자의 어떤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죠. 상담 시간에 대한 내담자의 마지막 표현, 치료 시간이 10회면 부족할 듯 싶은데 그냥 뭐 그 나름대로 괜찮겠죠 라고 말하는 이 내담자의 표현에 대해서 상담자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아직 초창기고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담자한테 당신이 그건 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을 테고, 당신도 뭐 그 심판의 입장과 같이 또 독재적인 아버지와 같이 그 권위적인 태도로 치료자인 나를 받아들이고 있군요 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어떠한 비슷한 틀이 있다라는 정도는 언급할 수 있겠죠. 심판이 한 말, 심판에게 당했을 때 느꼈던 어떤 말이나 또 독재적인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순응했던 것들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상담이 12회로 마치는 것은 조금 부족할 듯 싶은 나의 이러한 반감도 결국 이 권위에 대한 반감의 특성과 비슷한지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내담자에게 조금 더 직접적이지 않은 정도로 제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시를 아예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냥 12회면은 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치료자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갖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의문을 던져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12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관계들이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 이게 단순히 그냥 12회가 부족하다 아니다라는 언급이 아니라 냉정히 보면은 이런 O, P 이런 관계의 틀을 결국 치료자 관계 안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수록 좋아요. 물론 이 하나 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이 권위적인 맥락에 대한 표현인지 아닌지라고 이렇게 무조건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너무 억지 설명이 될 겁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보고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이게 상담이 횟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상담에서 이제 시행착오도 이제 정리되면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더 관련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이라는 현장에서 이러한 해석을 적용해 보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러나 상담의 여건에 지금 놓여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일반 대화의 영역에 있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상담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그 과정을 다루는 것이나 해석까지 도달하는 기법들을 언급하는 것이나 또 지금과 같은 이 OPT 이러한 숨겨진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깊이 있는 대화, 평소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얘기하는 대화 이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뭐 단순히 농담하고 이러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신중한 관계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중하려고만 하면 농담하면서 피하고 그러는데 신중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더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이 받죠. 그래서 그러한 대화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해석을 위한 상담의 어떤 흐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이 해석의 과정,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